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구분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게 법에 있어. 형법 제10조 1항에 딱 그렇게 써있어. 우리나란 말이야, 아무리 쳐죽일 짓거리를 하더라도 미친놈은 절대 사용을 시키지 않아. 병원 가서 치료를 받게 한단 말이야.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확정입니다. 즉 무죄란 얘기죠. 근데 이 2항이 문제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 바로 그 위에 그 1항에 능력 자체가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 즉 필요적 감경이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에 있었던 영화 부당거래, 2020년 6월 이 이야기가 좀 다르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똑같이 들리시나요? 여러분은 심신장애라는 말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2019년 4월 17일 모두가 깊은 잠에 들 시각이었던 오전 4시 25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가자 주공아파트 4층의 한 집에 불이 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놀라 계단으로 대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2층 계단에는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칼을 휘두르며 내려오는 사람들의 급소를 찌르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한 화재일 줄 알았던 이 사건은 2층에 서 있던 그 남성의 계획적 방화이며 사람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일종의 몰이를 한 것입니다. 5명이 사망하고 17명을 다치게 하여 총 2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에 대해 새벽 4시 35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대치 끝에 잡힌 남성은 당시 42세, 이름 안인득이었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범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미약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심신미약은 정신의학에 있는 진단명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의하고 법에서 쓰고 있는 일종의 용어일 뿐인 것이죠. 범주를 좀 나눠보자면 정상, 그리고 심신상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DID, 다중인격 증후군이라 기억을 못한다라는 심실상실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중간 범주에 끼고 있는 것이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범주가 너무 넓다는 게 문제지요. 대부분 이런 판단을 합니다. 지적 능력이 충분한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신감정의뢰의 결과는 어떤가? 당시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했는가? 실제 재판이나 조사 과정에서 모습은 어땠는가? 이런 식으로 5에서 6가지 정도의 조항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인득도 마찬가지로 이걸 판단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없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중요한 기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뭐냐면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 속에서 판단력, 사리분별력,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있었는가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함께 진행한 인트로의 사건 안인득, 2019년 7월 5일 기소를 했습니다. 안인득은 당시에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신청합니다. 놀랍게도 결과가 나왔지요. 여러분 거의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1심 배심원 9명 중에 8명은 사형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 감정적인 게 아닌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분들의 모든 증인신문을 다 듣고 오랜 공판 끝에 개인적 감정 없이 이 사람이 심신미약의 기준에 범행 당시 포함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그 국민들의 마음은 사형이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 1심 재판부도 사형 선고를 내렸지요.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철저한 조사를 당시에 하지 않아 이런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킬 사유는 될 수가 없다. 망상으로 범행을 했다 하더라도 범행 도구를 이미 사전에 사들여놨고 불길을 피하러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 이후에 많은 사상자를 낸 그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 가족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등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가 힘들다. 또한 참혹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참회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는 점 해서 사형이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사형 선고가 국민참여재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쉽게 뒤집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안심하고 있었죠. 제 생각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오늘입니다. 긴급히 방송을 찍고 있는 지금 오늘 2020년 6월 24일 안인득의 항소심 결과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즉 감형됐다는 얘기죠.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행 내용만 보면 사형 선고하는 게 맞지만 정신감정 결과 등을 보면 피해 망상과 관계 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한다. 여러분, 1심과 2심의 판결이 유죄인 건 같지만 사형에서 무기징역 나왔으니까 같지만 비슷하지만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본 판결문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이었죠. 2015년 조현병 증세 치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지요. 당시에도 보면 2019년에만 경찰이 총 7번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런 걸로 해서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상황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될까요? 안인득은 분명 본인이 원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왜냐면 나 심신미약인 거 인정 좀 해달라고. 근데 모든 내용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심은 인정을 해버렸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심신미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5명을 연속 살인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은 1심과 2심에서 다른 결과를 받게 됩니다. 단순히 심신미약의 인정의 범주의 차이지요. 1심은 사건 당시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심은 그래 왔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상하다, 화가 난다라고 느끼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 국민참여재판에서 분명히 정상인지 아닌지를 실제로 배심원단들이 판단을 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웃겼던 건 뭐냐면 1심 공판 때 변호사가 치료가 필요하다, 심신미약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안인득은 그거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내가 왜 심신미약이냐. 잘 허용도 해주지 않는 국민참여재판까지 허용을 해서 결국 사형 선고가 나왔는데 왜 범주를 넓힌 걸까요? 항소심은요. 역으로 얘기할까요? 항소심의 입장은 1심 재판부의 배심원단들의 판결은 잘못됐다. 그들은 너무 감정적이다. 전체를 바라보지 않았다. 심신미약인 사람을 사형을 주려고 했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사건 당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 과거 기질로서 판단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끼는 것이죠. 두 번째, 심신미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심신미약이요. 사실
검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물 사람 구별할 줄 알면 심신미약 아닌 거 아닌가요? 실제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 사건 당시의 말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범행에 쓸 칼과 흉기를 2-3개월 전에 미리 구매해놨다는 점, 그리고 CCTV 분석 결과 범행 당일 0시 50분에 흰 통을 들고 나가 근처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했다는 점, 1시간 뒤 귀가해서 범행 계획을 세운 뒤 3시간을 기다려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시각 새벽 4시 25분에 불을 질러 모두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린 점, 이게 과연 심신미약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걸까요? 그리고 또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이유 세 번째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 대부분이 중앙계단을 통과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쪽으로 당연히 대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아닌 듯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2층에서요. 1층 사람들은 바로 바깥으로 나갈 거니까. 피해자는 총 5명이었습니다. 12세 금양, 18세 최양, 56세 이씨, 64세 김씨, 74세 황씨. 그 이외의 사상자도 많았죠. 실제로 이 사건 내용이 알려지며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유들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내용인데요. 사건 당시 이 이전 18세 여고생을 따라다닌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을 침입하려는 모습. 이 여학생 범행 당시에 사망했습니다. 자, 이 집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지요. 근데 11분 동안 사람을 살해할 때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공격했습니다. 4층에 살았는데 5층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것. 그리고 특이점이 뭐냐면 약한 사람, 얼굴을 아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여성, 노약자,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했습니다. 실제로 덩치가 좀 있거나 힘이 세 보이는 남성들은 모두 피했다는 것이죠. 판단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게 분별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판단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닌 듯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흉기를 휘두르면서 5층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이런 얘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한테 야, 니들 여기 왜 있어? 총? 공포탄인 거 알아. 백날 쏴봐라. 근데 실제로 총을 쏘니까 바로 흉기를 버리고 투항했습니다. 변별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사리 분별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갑 좀 헐겁게 채워줘. 그러면 내가 왜 죽였는지 얘기해줄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 일단 나부터 치료 좀 해줘. 나 손 다쳤으니까. 그럼 얘기해줄게. 왜 죽였는지. 분명 그는요, 범행 이후의 심리 상태에서도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식이나 인지 능력은 명확하다.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었죠. 우리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걸 감형했다는 거지?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던 것이죠. 이거. 2항에 적혀있는 내용. 1항은 아니한다지만 2항은 감경할 수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이걸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저는 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잊은 사건이 하나 있지요. 기억나시나요? 200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10월 20일 오전 8시 20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고시원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2003년부터 이곳에 살고 있던 피의자 정상진은 3층의 자신의 방 침대에 불을 붙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뛰어나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정상진은 복도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두워질 걸 미리 예측하고 랜턴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지요. 계획적 범죄였습니다. 5명 사망, 7명이 부상했는데 실제 사망자는 6명이었습니다. 정상진이 거기서 흉기를 휘두르는 걸 보고 옥상 쪽으로 도망가서 뛰어내리셨던 분 중 한 분이 추락사를 하게 됩니다.
총 사상자는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지요. 범행 동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비관, 정서적인 문제였지요. 중학교 때 자살 시도를 했고 일기에선요. 잘못 태어났다. 존재의 가치가 없다. 사람들이 싫다.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 나의 피로 조금이나마 자극될 수 있으면 서슴없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2009년 5월 12일 정상진에겐 사형이 선고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과 안인득 사건이 다른 건 무엇일까요? 12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점 단 한 가지입니다. 분명 정 씨도 정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인득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한 명은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한 명은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걸로 된 겁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끝으로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인득의 범죄 패턴의 모습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이 표를 함께 다시 자세히 봐주십시오. 2010년 이미 대학생에게 칼부림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죠. 2016년에 자발적으로 통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입니다. 2019년 3월에서 4월 폭행 범죄에 대한 문제로 가족의 강제 입원이 있었지만 실패했죠. 법적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치료를 받은 기록이 꽤 오래됐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거의 3년간 방치한 상황이었죠. 본인 스스로가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책임을 왜 유족이 짊어져야 될까요? 왜 그러 재판부는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이쪽의 생각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2심 선고를 한 재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땅 안에서는 조현병 혹은 심신미약과 관련되어 있는 병명을 치료를 받은 사람이 3년이 지나건 4년이 지나건 5년이 지나건 연속살인을 일으켰을 때는 형량이 무기징역인 건가요? 왜냐면 항상 좋아하는 선례, 이전에 있던 판례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판례를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럼 또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조현병, 이런 심신미약과 관련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검색해 보십시오. 조현병만 검색해봐도요. 심신미약, 심신상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닌데 마치 이런 병에 걸리면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하면 마치 범죄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 누가 도대체 만들어 놓는 결과일까요? 자, 정말 이상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안인득은 정신적인 문제가 그동안 있어 왔다.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안인득은 사건 발생 당시에는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인득으로 인해 절망 속으로 빠져든 유족분들. 안인득이 정말 무기징역이 맞고 그리고 언젠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정말 올바른 판결이라고 믿으실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김한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급히 촬영을 해서 자막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올라가고요. 지금 촬영하자마자 유튜브에는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하게 볼 수 있는 건 앞으로의 문제도 분명히 껴요. 재판 판결이라는 건 왜 신중해야 되냐면 그 판결을 선례로 해서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낀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내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안인득이 갖고 있는 범죄의 패턴에 대해서 범행 당시에 정말 살이 분별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고 연속 살인이었고 원한, 분노, 감정으로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용인해줬다는 게, 그럼 1심 재판부가 판단했던 내용뿐만 아니라 1심에 있었던 우리를 대표해서 가셨던 국민 배심원, 참여재판이었으니까 배심원단 분들의 판단도 뒤집었다는 거예요. 판사 한 명의 재량으로요. 정확히 3명이겠지만 판사의 재량으로 그걸 뒤집었다는 입장이라서 전 그것도 판결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사법부가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2심 재판부겠죠. 거기가 느끼고 있는 심신미약의 범주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심신미약의 범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느끼고 있는 거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누가 바꿔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죠. 심신미약의 범주는 분명 법이 지정을 하고 있는 건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감경이 될 수 있다. 판사의 재량으로 가서 이건 판사가 느끼는 감정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심신미약의 범주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입장인 건데, 그래서 참여재판에서 그것도 아닌 듯이 원해서 시작된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2심 재판부는 배심원단들의 판단을 전부 무시를 한 거고, 배심원단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국민들의 정서에 대한 느낌, 배심원단 막 뽑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심원으로 받으신 분들이 가가지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사건 당시에 판단 능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놓은 건데, 저지른 범행을 보면 미리 도구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휘발유도 갖고 들어왔고 기다리고 있었고 얼굴을 보면서 공격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계획적이고 사리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2심 재판부의 이 얘기대로라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2008년 방화살인 사건 있죠. 그게 더 무기징역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감정 있는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이거 해야겠다, 고시원에 있는 사람이 그냥 막 공격한 거잖아요. 감정이 있고 원한이 있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근데 아닌 듯은 아니었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나뉘냐고요. 난 그게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사형이고 이 사람은 사형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12년이나 지났는데 뭐 그 전에도 있었겠죠. 심신미약에 대한 범주를 그동안 명확하게 구별짓지 않았는데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판단의 기준에서는 범행 당시에 분별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중심으로 잡겠다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왜 자기들이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치료 전력이 있으니까라는 이야기, 왜 그러는 거냐고요. 모든 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거 전력이 있냐 없냐. 전력이 있잖아요. 전력이 있고 그때도 조현병 때문에 풀어줬잖아. 폭행이 있었는데, 칼부림을 했는데. 정말 책임져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죠.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따로 이제 법이 뭐가 안 됐으면 제정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심 재판부가 이렇게 했다는 그게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나올 후폭풍들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5명을 연속적으로 살인을 저질러도 과거에 심신미약에 대한 정신병적인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중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거와 관련된 사건들이 몇 개 있었다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다라는 하나의 판례가 또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도 그냥 소시민이니까 소시민의 입장에서 꼭 듣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무슨 근거로 1심 재판부와 1심 배심원단의 의견을 뒤집었는지. 배심원단들의 말을 뒤집었다는 건 국민참여재판이니까 국민을 대표한 9명의 배심원의 생각, 즉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생각을 반했단 얘긴데, 그럼 당신들이 느끼는 심신미약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와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서적인 공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사실 원래 이 방송 계획이 없었습니다. 1심 선고 나고 나서 제가 아는 모든 변호사분들은 바뀔 리가 없다 그랬거든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사형 선고가 되기 쉽지 않은데 국민참여재판에서 9명 중 8명이 사형 선고를 했으니까 이거 안 바뀐다, 이거 바꿀 수가 없다. 판사 입장도 바꾸는 게 어떻게 되겠냐. 국민들의 생각인데, 그리고 감정적 생각이 아닌데 모든 공소사실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는 어차피 심신미약은 기준점 가이드라인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인 감정으로 움직여서 이거는 어떻게 좁히고 넓히냐의 차이다. 그래서 1심이 그렇게 나왔으면 2심도 100% 사형이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방송 가끔 저 소통할 때는 사형이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선고인 거 알았는데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안 바뀔 줄 알고. 근데 저는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솔직히 오늘 보고서 낮에. 그리고 제 머릿속에 떠오른 영화가 부당거래였어요. 2010년에 개봉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멘트가 너무 와닿았어요. 대한민국에는 어떤 찢어 죽일 범행을 저질러도 미친놈은 절대 사형시키지 않는다. 치료를 받게 한다. 정말 네, 뭔가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